환경이 유복하다고 해서 내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과잉보호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핵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엄마가 와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측면에서 지금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병원에 있기보다는 병원 밖으로 나와서 지금은 디지털 인지치료 분야에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홍승주라고 합니다.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 존중한다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면 그냥 약간 스트레스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 혹은 뭐 남들의 비난에 덜 휘둘린다, 스스로를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뭐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의견들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제법 이제 정신건강 문제랑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이 안 좋으면 외부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울이라던가 불안,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나,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 그 의견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의견이 부정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 뭐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일 때가 많고,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들은 항상 공격적이다, 비난적이다, 타인은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많고, 저희가 자존감 얘기할 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점은 잘 고려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세상은 늘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세상은 갈수록 나빠만 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관점,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나죠. 주로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좀 불필요한 사과를 수없이 많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많이 한다거나, 자신감이 없는 모습, 아니면 뭐 스스로를 비난한다거나 어떤 도전을 할 때 회피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다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런 걸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심리학, 특히 인지치료, 인지심리학에서는 핵심 경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핵심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삶의 초창기,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형이 있고 자기가 혼자 이제 막내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은 엄청 월등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는 반면 본인은 그러지 못해서 비교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보죠. 그런 어떤 핵심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말 충격적인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가랑비에 이제 옷 끼쳤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적된 경험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생겼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갑자기 생겼든 간에 아니면 좀 누적된 경험이든 간에 그 핵심 경험이 조금씩 자존감을 형성하고, 특히 어린 시절의 핵심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절대적인 내재된 특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마치 뭐 자신감이 많고 뭐 꼭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른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이 높다고 얘기할 법한
특성들이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포인트에 훨씬 더 주의를 잘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무시하고 지났을 경험이라던가, 예를 들면 내가 사소한 성공을 했다거나 사소한 성취를 이뤘다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에 되게 잘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때 되게 유행했던 영화 중에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렇게 샘 같은 곳이 있는데, 샘에서 보면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도 있고 나는 유능해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경험 혹은 조금 더 자신을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생각들에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과학적인 용어는 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엄밀하게 측정할 수도 없고, 자존감이 높다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긴 한데 그게 엄청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다, 누구는 낮다 이렇게 정량화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내가 삶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조금 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이 높다거나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포인트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높은 상태인가 낮은 상태인가, 내가 긍정 경험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잘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삶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넘어지더라도 안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스스로를 ඝ갉아먹게 되는 것인가, 이 관점으로 좀 이렇게 정성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고, 어떤 정량적인 어떤 점수에 대한 문제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약간 그 의미가 호도될 때도 많습니다. 참 이제 이게 해묵은 논쟁이죠.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해묵은 논쟁, 본성과 양육, 본성이 중요하냐, 양육이 중요하냐,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이제 해묵은 논쟁인데, 항상 저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 해묵은 논쟁의 결론은 항상 둘 다 중요하다였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분명 본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향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다거나 조금 더 취약할 수도 있겠죠. 열이다거나. 그게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세상에는 다양한 면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본성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전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또 그 본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아주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둘 다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본성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낮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낮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자존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정량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떤 선천적인 내재된 특성으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취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그들의 변화를 막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갇히지 말고, 본성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본성이야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하지만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환경이 유복하다고 해서 내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저희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과잉 보호 아래서 자란 이제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핵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뭘 하려고 해도 엄마가 와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유복한 환경이 그들의 어떤 멘탈리티에 긍정적인 이제 도움을 주냐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지금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훨씬 더 이제 유복한 환경에서 많이 자랐지만, 오히려 그들이 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주하고 직면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험들은 부족하다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어떤 환경이 유복하다고 해서 그들이 건강하냐라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꼭 엄청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건 선진국의 병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적으로 건강하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확실히 선진국에서 진단이 많이 되는 경우가 확실히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조금씩 저희가 일반적인 심리 문제에 대해서도 병명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좀 개발도상국에 못 사는 나라에서는 굳이 병으로 취급 안 했을 문제조차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요거는 깊은 우울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명 진단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이 왜 악화되는가, 이제 그 환경적 요인들을 막 조사한 연구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도시화, 경쟁 문화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저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부작용들이잖아요. 빈부격차라던가 온갖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정신이 피폐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SNS가 하나의 이제 문화로서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다 보니까 정신의학계에서도 제법 메이저 저널들, 잡지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SNS를 많이 하는 것과 정신건강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들은 연구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고 요인들은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남들과의 비교였어요. 남들과의 비교. 특히 우리가 SNS는 자신의 어떤 좋은 면만 전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 두 번째는 SNS가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이버 불링, 그래서 어떤 사이버 괴롭힘의 장으로 이제 작용할 때도 많잖아요. 댓글이라던가 악플이라던가 아니면 내 의견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하게 답변을 하면서 몰아간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많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내 사진에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는 것조차 은근히 어떤 간접적인 형태의 어떤 괴롭힘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정신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SNS 자체가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도구들에 대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태도가 좀 이제 바뀔 필요가 있긴 한 거죠. 저는 개인 SS는 이제 한때 했었어요. 한때 했는데 이제 의과대학 제가 학창 시절 때 삭제를 했거든요. 그때 친구들도 많이 팔로우도 있고, 저는 이제 여러 학교를 몇 번 거쳤어가지고 제법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고 지옥같이 지내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제 막 머리도 못 감고 막 이제 3, 4일 동안 막 4시간밖에 못 자고 막 시험 준비하고 온갖 지옥을 보냈던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조차 SNS에는 너무 행복한 척 뭘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저런 걸 보면 나도 마치 더 행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들어서 이제 탈퇴했고, 탈퇴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냥 정말 가까운 친구들 한 20명 정도만 이렇게 비밀 계정으로 해서 그냥 가끔 연락하고, 저희가 SNS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이까지, 이제 시대까지 와버려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만 이제 작은 관계로 해서 활용하는, 이제 작은 관계로 해서 이제 SNS를 활용하는 정도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절대적인 능력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대적인 능력인데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기울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를 들면 작은 성취, 정말 작은 성취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과제를 내는데, 휴지통 쓰레기에 있는 쓰레기통 버리기 이런 것도 과제로 하거든요. 정말 단계적인 성취라도 하나씩 해나가면서 긍정적인 경험에 초점을 기울이기로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사실은 지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렇지만 나에게도 분명히 유능한 면이 있고 제법 부지런한 면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문제가 깊어진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치료적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치료적 작업
이라고 하는 거는 자존감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자신을 수용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불편한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들, 그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떠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충분히 나의 반응이 타당하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적인 작업으로서 수용을 배우고 훈련하는 작업이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우울증 가짜병은 전혀 아니고, 제가 그 주장을 조금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진단되는 게 맞는가라고 하면 그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케이스가 너무 넓어지긴 했어요.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8%가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계에서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 혹은 뭐 흔히 이제 클리셰로 바쁘지 않아서 생긴다, 그래서 뭐 그런 가짜의 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잘못된 이제 얘기긴 하죠. 왜냐면 이걸 이제 겪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마음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그게 계속 악순환을 돌면서 내 상황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상황이 확실히 있긴 한 거라서, 그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잘 일어나서 빠져나가서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강화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럼 계속 악순환을 돌게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주로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한 패턴들이 있긴 해요. 분명한 어떤 증상들이 있긴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짜라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병인 건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직장 업무가 과중할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거나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나, 이제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과중해가지고 불안한 경우들이 제법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이 과중할 때 이제 그 불안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과대평가했을 때가 제법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제가 너무 불안해요, 뭐 걱정돼요 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떤 점이 불안하냐, 만약 정말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뭐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진짜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요. 진짜 이과적으로 딱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60%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대부분 그게 발생할 확률이 10% 미만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이 내 걱정을 과중시키고 있을 뿐이지,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게까지 최악이진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설령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들을 나열해두고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아주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불안이 과도해질 때는 그 불안의 현실성을 검증해보고, 그 불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검증해보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비애 같은 거죠. 퇴근하고 나서 일 생각하는 거, 저도 많이 그러는데, 이제 뭐 생산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진짜 중요한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퇴근 이후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게 뭐 꼭 나쁜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그런 시기가 뭐 360일 내내 지속되는 것도 아닐 테고, 내가 어떤 순간에는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해서 시간을 더 투여하고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순간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퇴근하고 일 생각할 때 보면 그게 어떤 그런 문제 해결적인 고민이 아니라 생각 곱씹기일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퇴근을 하고 나서 일 생각을 막 하는데, 근데 너 진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해보면, 생각보다 그게 내가 답을 내리려고 하는 질문들이 두루뭉술할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어쩌지란 생각을 일 끝나고 하루 종일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대응할 게 있다, 혹은 뭐 계획을 짜야 될 게 있다, 혹은 이런 케이스들을 내가 떠올려서 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은 이때부터 여태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 질문들이 그러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반추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추에 빠지는 거는 생각 측면에서 응급 상황과도 같아요. 왜냐면 반추는
끊임없이 악순환을 들거든요. 어쩌지 하니까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더 어쩌지 하게 되고 계속 생각만 곱씹으면서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추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반추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 같은 게 있긴 해요. 저희가 뭐 명상에서는 호흡 명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내 생각이 여기 꽂혀 있을 때 이 생각을 다시 주의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이 생각이 많이 떠올라도 여기 막 빠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주의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내리려고 하고 있지? 이게 문제 해결인가? 반추인가? 물어봤을 때 아니다, 반추다 결론을 내리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다른 활동은 흔히 가벼운 어떤 행복감을 주거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가벼운 활동들 하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설거지를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바에 설거지라도 한다거나, 그냥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바에 옷장에 있는 옷이라도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다른 활동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추란 것들을 첫 번째 알아차리고, 알아차렸으면 그것이 반추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뭐 기초 체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는 호흡 명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그 활동을 하기로 하는 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그 생각들을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추측에 기반한 생각들일 때가 제법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를 한심하게 볼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해고당할 거야. 혹은 고가 평가를 엄청 안 적혀봤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추측에 기반한 생각들일 때가 많은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치료적인 작업들을 해보면 정말 부실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점을 보고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느냐, 그 정보를 모아보면 아주 정보가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어떤 추측에 기반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때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의심해보는 작업이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 걱정에 기반해서 어떤 불안한 생각들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나중에는 우리 팀에 아주 큰 적자로 만들어져서 큰 치명타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부정확한 이제 예상에 기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측과 예상들을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추측과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 추측과 예상의 근거들을 하나씩 잘 따져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과 거리를 둔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고지곧대로 믿지 않고 거리를 두고 마치 남의 생각인 양 바라보듯이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를 갉아먹고 있는 생각들, 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추측, 예상들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하는 일이 다 실패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내면이 탄탄한 사람이라도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 좀 더 심리학적으로는 정적인 강화가 결핍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기가 발생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려면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삶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내가 이런 것들에 전념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음에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건지,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가치가 분명해야지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가치를 향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생기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실패하는 것들이 쌓여버리면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흔들리지 않고 좀 그래도 묵묵하게 다시 시도하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 문제 같고 그냥 자기계발서 서적 같은 얘기처럼 보일 텐데, 생각보다 심리치료 작업들을 하면 이 가치 명료화 작업, 가치 명료화라고 하거든요. 이 가치 명료화 작업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반복되는 실패가 찾아와도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치를 명확히 해서 정리해두는 작업들은 이제 많이 하고요.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분명하면 이제 저희
가치 확언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가치 확언 명상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하기도 해서 뭐 적거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기로 한다거나 이런 작업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는 분명히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괴로운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마주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저희 인지치료, 심리치료의 핵심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그냥 그것과 잘 관계 맺기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없지만 내가 거기 강하게 반응하면서 괴로워하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이나 조건을 쉽게 바꿀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변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한다면 내 생각과 감정과 잘 관계 맺는 연습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반의 과정들이 이제 보편적인 인지치료에서 많이 하는 작업들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 문제, 심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심리 문제가 참 하나의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든 일들이 세 줄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심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저마다 다 다르고 그런 면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은 문헌들이나 어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저희가 느낀 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테크닉이고 기술인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 팀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팀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쉽게 쉬운 언어로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대중심리서적을 하나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가볍진 않거든요. 제법 무거운 책들인데 그럼에도 인지치료를 다룬 서적 중에서는 제법 쉬운 용어로 쉽게 설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법 다양하고 추상적인 접근법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책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